안녕하세요. 저는 기차역 근처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가게를 연 건 정말 소박한 마음에서였거든요. 평수도 좁고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좋아하는 음식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칼국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가벼운 한 끼가 주는 소소한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가 자리 잡은 이곳은 기차역 바로 옆이라서 자연스럽게 길에서 사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평생 그런 분들과 대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장사하다 보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문을 연 첫날이었어요. 주변 상인분들이 하나둘씩 축하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셨죠. 그중 한 분이 제 칼국수를 드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왜 이런 동네에 가게를 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깔끔한 골목에 예쁘게 꾸며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던데. 아, 어릴 때 어머니와 자주 기차역에서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같은 칼국수인데도 다른 곳보다 역에서 먹으면 왠지 더 맛있었어요. 별거 아닌 이유라 좀 황당하시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 여유가 없어서요. 장사가 잘 되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았고요. 생각보다 훨씬 로맨틱한 이유로 오셨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역에서 먹는 칼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사장님 솜씨가 좋아서겠죠? 그럼 칭찬으로 들을게요. 그럼요,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어치웠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 벌써 8년째인데 말이에요. 이 동네에 떠돌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게 문 연 걸 보면 들어와서 돈 달라 하고 밥 한 그릇 달라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상인분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겉모습만 보고 불쌍하다고 너무 퍼주지 마세요. 한번 받아주면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그래요. 사람들이 뻔뻔해서 잘해주면 매일같이 오고 그러다 보면 원래 손님들 다 도망가요.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정없어 보이고 너무 매정해 보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단호한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길에서 사는 분들 많아요.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여기서 한 달만 지내보면 점점 보이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좋은 일 한답시고 받아주다가 고생만 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길거리에서 잠자고 밥 먹어야 할 정도면 다들 나름의 사연 하나씩은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입을 것조차 변변찮아 길에서 사는 거라면 이왕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좀 손해 보더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의 사연과 마음속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착한 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첫 한 달간은 모든 게 어색해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는데 2달째 들어서니 상인분들 말씀처럼 제 눈에도 하나둘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할 일 다 끝내고 멍하니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수염과 머리카락이 덥수룩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칼국수 참 좋아하는데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마침 손님도 없고 주방에는 재료가 넉넉했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 하고 칼국수 한 그릇을 끓여드렸어요. 테이블에 국수를 내려놓자마자 허겁지겁 국물부터 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분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드시고는 테이블에 흘린 국물까지 휴지로 닦고 나무젓가락도 직접 휴지통에 버리고 나가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결국 상인분들 조언을 무시한 철없는 젊은 사장이 되어버렸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다른 말보다 칼국수를 참 좋아한다고 말문을 연 그분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선택이 참 옳았다고 생각하며 장사를 이어갔어요. 그 일 이후 한동안은 찾아오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 자주 온다 싶을 만큼 다양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 그런가 좋았던 제 마음에 조금씩 상처를 주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국수만 후루룩 마셔버리고 테이블을 온통 휴지로 지저분하게 만들어두고 가시는 분부터 반말로 이것저것 달라고 하거나 국수에 왜 고기가 안 들어있느냐고 짜증 부리는 분들까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앞서 제게 당부하시던 상인분들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보 같은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됐죠. 그렇게 후회하며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 속으로 빌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중년 남성분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가게 앞을 기웃거리시더라고요. 손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더니 그분이 화분을 제게 불쑥 내미는 거예요. 당황한 저를 앞에 두고 그 남성분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사장님께서 칼국수 한 그릇 맛있게 해주셨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라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얼굴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찾아온 분들 중 이렇게 정중한 모습으로 식사하셨던 분은 딱 한 분뿐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목소리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게는 몹시나 충격이었답니다. 이 집에서 국수를 얻어먹고 체해서 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찌나 아깝던지 그 맛있는 국수를 소화도 못하다니.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느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젊은 친구가 왜 그러고 사느냐고. 그 어르신 눈에는 제가 젊어 보였나 봐요. 인생의 끝이라고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뭔가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메모지에 주소를 대충 적어서 제게 주시더군요. 그곳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러했어요. 길에서 사는 사람도 정부에서 지원받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센터가 따로 있다고. 아직 절단은 그 어르신 말 한마디에 뺨을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그걸 알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서 거리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때 그 칼국수 한 그릇 값이라며 돈과 가져온 화분을 제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문 타고 이 집 칼국수 공짜로 준다는 말이 돌지도 몰라요. 그들 사이에서요. 생각보다 뻔뻔하고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벌써 여러 명 다녀가셨어요. 하필 제가 처음 겪은 분이 이분같이 정중하신 분이라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었나 봐요. 착한 사장이 되고 싶었던 건지 막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돕고 싶기는 한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콜록콜록. 한참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하고 계시던 여성분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더니 저희 대화에 슬쩍 끼어드셨어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도와드릴 분이 있어서 잠깐 여기 왔다가 밥 먹으러 들어온 거였거든요. 아무튼 사장님 좋은 일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돕고 싶으시면 저희 배식 봉사에 함께 하시고 식사는 그쪽에서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 무료 배식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시는 분들일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여성분은 명함 하나를 건네셨어요. 여러 복지단체에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의 무지함에 조금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을 만났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돌려보낼 방법도 생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향도 찾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틈틈이 봉사활동을 나가며 저만의 방식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한 번 문제였던 분들은 끝까지 문제로 남고자 하시더군요. 참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노골적인 요구와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해왔어요. 가령 돈을 빌려달라든지 하는 것들요. 부탁이라는 이름 아래 뻔뻔한 요구들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괜찮다 싶다가도 슬슬 짜증이 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아니, 칼국수 국물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주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아니, 칼국수는 공짜로 줄 수 있고 돈은 왜 안 됩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칼국수를 내어드렸어요. 저도 어떻게 더 손 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변 상인분들은 그러게 받아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가게로 들어가려던 손님들도 그런 사람 있다고 발길 돌리는 거 여러 번 봤다 하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매일같이 그런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상처 주는 분들이 와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3년 정도 운영했을 무렵 어느 여름날 손님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문 앞을 기웃거렸어요. 3년이면 어느 정도 체념하고 무덤덤했을 시기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짜증이 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봉사활동도 나가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제게 공짜만을 바라는 건지 화가 났어요. 처음 찾아온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우물쭈물 칼국수 1,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냐는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즉각 대답 없이 얼굴만 빤히 바라보자 당황했는지 눈을 굴리는 그 얼굴은 30대 초반 정도 젊은 또래였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료 배식에 나가보라는 말도 잊어버린 채 난생 처음 다른 말을 내뱉었어요. 칼국수가 1,000원어치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음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일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요. 오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입 밖으로 뱉어놓고도 너무 못된 말이었어요. 줄 거면 그냥 줄 것이지 설거지를 하면 주겠다니 심성이 비뚤어진 놈이 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냥 돌아갈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동안 제가 상처받았던 다른 분들과는 달리 흔쾌히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던 그 청년은 정말 주방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그릇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한 대로 그 청년에게 맛있는 칼국수를 끓여내어 주었어요. 뜨거운 국수를 한 김 식히지도 않고 입으로 밀어넣는 그 청년을 보면서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청년에게 가져다 주면서 열심히 설거지했던 2시간에 대한 수당도 식혜 옆에 내려두었어요. 정신없이 식사하던 청년이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칼국수 값보다 더 많이 일하셨으니까 드려야죠.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설거지 정말 잘하시던데요. 받으세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청년이 먹고 간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을 보다가 번뜩 생각이 들어가게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청년을 향해 소리치면서요. 저기요, 저기요. 내일도 나오세요. 짧은 시간 안에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었어요. 저 혼자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규모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그 뜨거운 국수를 허겁지겁 먹던 청년에게 미안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청년은 정말로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또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제 그 청년이라는 것을요. 말끔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쌀쌀맞게 굴었던 어제의 제 행동이 더욱더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제 사장님이 챙겨주신 돈으로 씻고 빨래했어요. 열심히 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주거지부터 구하세요. 이분께 찾아가면 도와주실 거예요. 지낼 곳이 있어야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할 것 아니에요? 청년은 제가 건넨 명함을 꽤 오랜 시간 붙들고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청년이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어서 길바닥 생활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려 했을 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아예 잊은 상태였어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맛있는 식사와 달콤했던 식혜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도 이 명함을 들고 망설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거둬주신 만큼 꼭 보답하겠어요.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얼굴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버린 그 청년을 왠지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만난 적 없던 또래의 사람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청년의 그 말들이 진실되게 와닿아서 그랬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름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나 싶어서 차마 안아주지는 못하고 담당자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형과 동생 같은 사장과 직원 사이가 되었어요. 민호는 금방 식당 일에 적응했고 설거지와 재료 손질은 물론 여름 전용 별미를 개발하는 것까지 열정을 다해 일해주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오시는 손님들마다 친절하고 상냥해서 기분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 사람이 길에서 살았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거든요. 일한 지 3년 차에 들어섰을 때 함께한 3주년을 축하하고 싶다며 출근길에 케이크를 사온 민호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 아빠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요. 뭘 해도 돈, 세상은 다 돈인데 어떻게 큰 돈을 벌까 맨날 고민했어요. 그렇게 크고 보니 장사하는 사장님이 되고 싶어졌어요.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가 옷 장사를 하면 참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철이 없었던 거죠. 와, 민호야, 너 옷 장사했었어? 어쩐지 센스가 좋더라. 그래서 장사는 잘 됐겠는데. 말발이 좋아서. 저도 그땐 그렇게 믿었었죠. 자신 있었고. 근데 그게 1년도 못 갔어요. 사업 정말 하나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사람만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저 도와주시던 분께 보기 좋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빚을 떠안게 됐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팠어요.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혼 약속했던 여자친구마저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다 끝났구나. 다 끝이다. 도망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거리로 도피하게 되었어요. 꿈도 꿔본 적 없었던 초라한 길거리 생활자가 된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출근 시간에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게 지킬 무언가가 다 있나 보구나. 민호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듯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은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게 지킬 무언가가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 그 말인즉 민호에게는 그때 당시 더 지켜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았었다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켜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그냥 칼국수를 내어주시지 않고 설거지하고 먹으라는 그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너무 늦게 전하는 속마음이지만 그 말이 저를 일어서게 했어요. 저 또한 그날 민호 너를 만나서 착한 사장이 아닌 좋은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날의 너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귀한 직원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민호의 마음을 전해들었던 그날, 저의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한 차례 손님들이 나가신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주방에 있어야 할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언제 갈아입었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서요. 응? 너 거기서 뭐 해? 사장님, 저희 겉절이 다 떨어졌는데. 뭐야?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민호가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호가 또 뒤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안경 쓴 민호도 깜짝 놀랐는지 주방에서 나온 민호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은 더욱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혹시 잃어버린 형제나 가족이 있지는 않으세요? 조심스러운 남자의 질문에 민호가 덜컥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저 고아예요.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요. 남자는 민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친족 검사 결과 그들은 같은 날 다른 고아원에 따로따로 버려진 친형제, 아니 쌍둥이가 맞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서 살아온 두 사람의 시간들이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도 저희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여전히 저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 명은 여전히 평론가로서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의 식당 단골 손님 명단에 도현 씨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칼국수 중독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번부터 미루게 된 이 식당의 평론을 작성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일할 땐 학연이고 지연이고 다 무시하고 사실만 적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법 친해졌다고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며 칼국수를 먹었던 모습과는 달리 식사한 다음 날 도연이가 써내려간 평론은 몹시도 냉정하고 솔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현이의 글 하나로 인해 가게는 손님이 멈출 틈이 없이 바빠졌고 독설 평론가가 인정한 맛집이라는 타이틀로 5년이 더 흐르고 나니 어느덧 2호점과 3호점까지 열어두고 장사하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절 불청객 같은 손님으로 저와의 인연을 시작했던 민호는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직원이 아닌 귀한 파트너가 되어 저의 식당의 깊은 맛과 차별화를 위해 힘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지켜야 할 존재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어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각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주변에는 그때 그 민호처럼 여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어요. 힘든 순간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과 관심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